지금의 한국의 성공은 전부 거품일 뿐이다. 그리고 거품으로 쌓아올린 지금의 한국 경제는 3년 내로 완전히 다시금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 유럽 전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거품이라고 주장하며 선동을 이어나가는 중국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세뇌가 먹혀들어가나 싶던 그때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한국 관련 충격적인 영상이 송출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프랑스 공영방송에서는 대체 어떤 한국 영상이 송출되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밀렌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으로 현재 대학교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프랑스 최고의 기술 기업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신 아빠가 자꾸만 저를 한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상황 자체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프랑스는 무기, 원자력, 기차 등 다방면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선진국인데 이런 나라를 놔두고 한국으로 가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선택이 분명해 보였거든요. 특히나 아빠는 프랑스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최고의 연구원 중 하나였는데 도대체 그런 아빠가 어떻게 프랑스가 아닌 한국을 추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순간적으로 아빠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잠시 머리에 이상이 생기신 건가 싶어 걱정마저 들었죠. 그러나 아빠는 진심이셨어요. 아빠는 프랑스는 21세기 이전을 호령했다면 이제 21세기부터는 한국이 전 세계를 호령할 거라며 지금의 시대는 기술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한국은 완벽한 국가이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미친 국가라며 극찬을 쏟아냈거든요. 저는 아빠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프랑스가 다문화 정책을 시행한 이후 학교에는 흑인 인구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각종 수업 발표 시간에 뜬금없는 한국 비하를 해댔기에 저는 그들의 주장을 듣고 그대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쯤으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중국인들은 한국은 중국의 일부인 속국일 뿐이라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발표를 이어나갔고 심지어 다문화 행사 때는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을 입고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중국인들은 김치와 삼겹살 등은 원래 중국의 음식이며 한국이 빼앗아간 음식이라고 주장하며 교내에서 중국의 음식인 김치와 삼겹살을 되찾는 캠페인을 벌이겠다며 대형 현수막과 함께 난리를 치기도 했기에 저는 이들의 짜증나고 성가신 행동 때문에 중국과 더불어 한국까지도 덩달아 싫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기술을 책임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아빠가 한국은 프랑스보다 뛰어난 국가라는 말을 해오다니 이건 도대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학연구원이 되어 나만의 도시를 설계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졌던 저는 이러한 스마트시티 기술에 대해 찾아보던 와중 정말 충격적인 영상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최근에 있었던 호주의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국가수주 경쟁에서 프랑스가 최종 단계까지 갔지만 결국 한국에 패해 막대한 수익을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다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스마트시티는 그야말로 모든 기술 분야가 종합된 영역으로 한국이 프랑스보다 뛰어난 스마트시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 결국 한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프랑스를 압도하고 있다는 말과 같았기에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분야의 진로를 꿈꾸고 있던 저로서는 중국의 뒷공문이나 졸졸 따르는 한국 같은 국가에 패배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프랑스 공영방송에서는 이러한 충격적인 프랑스의 패배 소식을 분석해주고 있었고 저는 이 방송을 홀린 듯 시청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패널로 출연한 교수가 입을 떼자마자 완전히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호주에서 프랑스의 꿈과 희망이라고 여겨지던 초대형 국가수주 경쟁 입찰이 있었습니다. 호주는 전통적인 인프라에 대한 강력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첨단 AI 기반 스마트 시티 기술이 부족하고 AI 기반 자동화를 도시 전체 인프라에 통합하는데 전문성을 갖춘 호주 기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호주는 총 3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스마트 시티 구축 수주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낙승을 점쳤죠.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예측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빈치 건설과 탈레스 그룹은 이미 호주에서 여러 주요 프로젝트를 완료하여 신뢰할 수 있는 명성을 얻은 상태였고 여러 프랑스 기업들은
호주에서 다양한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한 경험이 있거든요. 알스톰사는 시드니 경전철을 완성시켰고 탈레스사는 호주 브리즈번의 철도 관제 시스템을 설계했죠. 빈치건설 또한 시드니 공항 확장에 도움을 준 적이 있었기에 당연히 호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프랑스는 이번에도 무난히 수주 경쟁에서 승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프랑스는 한국에 그야말로 완패를 했고 30조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고스란히 한국에 빼앗김과 동시에 계속해서 추락하기만 하던 프랑스는 마지막 반등 기회마저 놓친 채 한국 기술력에 완전히 먹혀버리고 많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번 경쟁에서 프랑스를 압도하며 이긴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한국은 자신들의 모든 도시에 스마트시티를 구현해 놓은 그야말로 나라 자체가 최첨단 인프라 투성이인 미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시드니와 멜버른은 지난 10년 동안 교통량이 20% 증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비효율적이어서 대기 시간이 길고 혼잡을 유발했죠. 그러나 한국은 급격한 성장을 이룬 국가로 이런 호주보다도 훨씬 더 빠른 도시의 성장을 겪으며 10년 동안 교통량이 2배나 증가한 기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교통량 대비 혼잡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미스터리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자신들의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다른 국가들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어도 절대로 개선할 수 없었던 혼잡도 문제를 완전히 개선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이 이번 호주의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에 내놓은 기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AI에 최적화된 완전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는 AI 기반 교통 관리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유동적으로 스케줄 조정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장거리 버스의 경우 사고나 출퇴근 시간대 등의 이유로 혼잡해진 도로를 우회해서 더욱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했는데요. 또한 한국은 이미 실시간 혼잡도에 따라 조정되는 스마트 신호등을 개발하여 전국에 상용화해 놓은 국가로 AI 시스템이 도로 혼잡도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보행자와 차량 사이의 최적의 신호 주기를 계산하여 극한 수준으로 혼잡도를 줄이는 마치 미래에서 볼 법한 기술을 진작에 사용하고 있던 놀라운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압도적인 스마트 인프라 덕분에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호주는 기존보다 혼잡도를 6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또한 승객들의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하철 배차를 일정 간격으로 해놓았던 호주는 한국의 AI 관리 지하철 스케줄링을 통해 피크 시간대와 비피크 시간대에 맞춤형 배차를 제공하여 대기시간 40% 단축 및 열차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는 효과까지 얻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던 수요층을 대중교통으로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교통 혼잡도는 대폭 감소하는 추가적인 효과가 있기에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아이디어 하나로 점점 커가는 도시에 따른 엄청난 혼잡도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호주를 완전히 구원해준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특히나 이러한 기술은 한국의 서울을 비롯한 각종 대도시에는 필수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인프라기에 한국은 그야말로 한번 잘 구축해둔 최첨단 인프라를 수출까지 하며 지속적인 이익을 얻는 똑똑한 장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한국과 같은 솔루션을 전혀 고안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가 고안한 스마트시티 디자인에는 한국과 같은 AI 기반 교통 모니터링이나 실시간 조정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더러 도시 교통 제한에는 그저 한국과 같은 AI 기반 시스템이 아닌 인간이 통제하는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프랑스는 왜 한국처럼 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프랑스는 과거 성공에만 안주하여 혁신은 없고 신기술에 매우 보수적인 태도만을 보일 뿐이거든요. 이러한 프랑스의 쇠퇴는 우리들의 도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파리, 리옹 등 프랑스는 멋진 도시들이 많지만 이 도시들에서 최첨단 인프라를 보기란 불가능합니다. 그저 고풍스러움으로 포장한 낡아빠진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다일 뿐이죠. 정작 프랑스 도시에는 스마트 시티는커녕 수십 년 전의 낡은 모습만이 가득한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프랑스가 남의 나라에 스마트 시티를 구현해주겠어요? 그러나 한국에겐 이 모든 것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 및 차량 수 대비 가장 혼잡도가 낮은 그야말로 놀랍도록 진보된 도시들을 갖고 있고 이들은 그저 하던 대로만 하면 모든 국가들을 압도적으로 제칠 수 있거든요. 물론 한국의 저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다른 국가들과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천재 국가기 때문이죠. 스마트 시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한국의 따릉이를 반드시 알 수밖에 없을 텐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공유 자전거 시스템인 따릉이는 전 세계의 교통 메커니즘을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서울을 시작으로 따릉이라는 스마트 자전거 공유 스테이션을 늘려나갔고, 이는 오토바이나 자가용 차량의 수요층을 저렴하고 이용 환경도 좋은 따릉이로 옮김으로써 교통 혼잡 개선에 크게 기여했거든요. 실제로 한국은 따릉이를 통해 교통 혼잡도 10%를 개선하는 웬만한 대도시에서 수십조 원은 쏟아부어야 겨우 달성할 수 있을까 말까한 말도 안 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건 한국의 기술력이 아닌 아이디어 하나로 압도적인 성과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공유 자전거 성공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며 그야말로 한국 때문에 공유 자전거 열풍이 분 적도 있는데요. 중국처럼 시민의식이 형편없는 국가에서는 한국의 공유 자전거를 따라하다가 모든 자전거가 3일 만에 도둑 맞아버렸고, 심지어 공유 자전거 스테이션까지 뽑아가는 강탈 사건이 판을 쳤기에 중국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공유 자전거 시스템을 전격 취소해야 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죠. 이것만 봐도 한국은 세상을 움직이는 미친 국가고, 과거의 성공에만 빠져서 이러한 한국의 저력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아직도 프랑스가 최고라고 아는 대다수의 프랑스인들은 반드시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을 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수의 주장에 완전히 넋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진정한 강자였고, 또 전 세계를 뒤집히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다니, 저는 중국인들에게 세뇌당해왔던 그간의 세월과 아빠의 한국 찬양이 떠올라 완전히 머리가 뒤죽박죽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TV 화면 속의 교수는 제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또다시 믿기지가 않는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나 한국에 정말로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호주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한계도 완전히 개선하는 미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사실 호주는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환경을 갖고 있는 국가로 이들이 30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스마트 시티 인프라 하나에만 내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주의 대도시는 엄청난 인구 밀도를 보여주지만 다른 중소도시에서는 극도로 적은 인구 밀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도시는 극한으로 메마르고 더운 기후 때문에 산불이나 쓰레기 부패로 인한 악취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호주의 문제를 순식간에 개선해버렸습니다. 일단 한국은 호주의 기존 쓰레기통을 전부 없앤 뒤 이를 스마트 쓰레기통으로 바꿔버렸는데요. 이 IoT 기반 스마트 쓰레기통은 자동으로 쓰레기를 압축해줄 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일정량 이상으로 차면 담당 부서에게 자동으로 연락을 취해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러한 한국의 완벽한 솔루션 덕분에 호주는 인구 밀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러한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고온 조건 때문에 쓰레기가 쉽게 부패하여 이곳저곳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까지 전부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 감축하게 되는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었죠. 또한 한국은 호주의 핵심 지역의 쓰레기 수거장에 AI 제어 공합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도입하는 놀라운 솔루션을 제공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신도시에서는 쓰레기를 지하센터로 즉시 운반하는 AI 기반 공합 폐기물 수거 터널을 사용하고 있고, AI 센서는 수거 지점에서 자동으로 폐기물을 분류하여 재활용품과 퇴비, 일반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에 있어서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호주는 더 이상 쓰레기 트럭으로 인한 도로 혼잡을 겪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호주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악취와 비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일정 모두를 개선할 수 있었거든요. 또한 호주는 대표적으로 도시 농장과 각종 농지들이 즐비한 농업 강국인데, 한국의 AI 기반 지하 퇴비화 시설은 음식물 쓰레기를 단 24시간 만에 비료로 전환해주므로 호주는 음식물 쓰레기를 유의미하게 줄이고 유기비료 생산 비용까지 현격하게 감축할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지속 가능한 이익을 얻을 수 있던 것입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비효율적인 수동 조정과 낡은 모니터링 시스템 등 도저히 호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책만을 제시할 뿐이었는데요. 결국 호주가 한국을 선택했던 건 너무나도 당연했던 거였고, 한국은 이번 승리로 인해 자신들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전 세계에 홍보한 꼴이 되어 현재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한국은 이번 기술 수출을 통한 30조 원의 이익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객들을 확보함에 따른 천문학적인 추가 이익을 독차지할 게 분명하겠죠. 반대로 이번 경쟁에서의 참패 때문에 프랑스는 이미 낡은 국가로 전락해버렸고 더 이상은 기술 강국으로 불릴 수준의 국가가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기존의 고객들마저 잃고 마는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즉, 이제 프랑스는 더 이상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가 아닌 한국이라는 국가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프랑스의 미래는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교수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한국에 대한 공포심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엄청난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죠.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길래 콧대 높은 프랑스의 공영 방송에서조차 극찬을 받는다는 말인지 저는 제가 한국을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아빠는 제 한국행을 무척이나 반기시며 기꺼이 저와 동행해주겠다는 결정을 내리셨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저는 곧바로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 공항에는 지하철과 기차,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부터가 놀라웠는데요. 프랑스만 해도 공항은 외진 곳에 있는 그 특성상 택시를 타고 빠져나가는 것 밖에는 별다른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웬만한 부자 국가가 아닌 이상 도대체 어떻게 공항처럼 외진 곳에서마저 대중교통 인프라를 깔아둘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외진 곳에마저 기차와 지하철, 심지어 버스까지 모든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해둔 상황이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무지막지한 모습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한국은 끔찍이 가난한 국가라는 중국인들의 말을 정면에서 반박할 정도로 우수한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중국인들에게 한국은 공항처럼 외국인들 눈에 보이는 곳에만 인프라를 집중해 놓은 기형적인 국가라며 이건 보여주기식 인프라로 선진국인 척을 하기 위한 한국의 얕은 수작일 뿐이니 절대로 속아선 안 된다고 들었기에 여전히 약간은 회의적인 태도를 품은 채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지하철에서 도저히 목격해선 안 될 장면을 목격하고 완전히 소름이 돋아버렸죠.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낑낑대고 들고 가는 저희 부녀를 본 한국인 지하철 역무원은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믿기지가 않는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짐이 꽤나 무거워 보이는군요. 다행히도 당신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이용객이라면 이곳 지하철역에서 운영하는 무거운 짐을 숙소까지 당일 배송해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짐은 지하철을 통해 당일 곧바로 받아볼 수 있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황당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시스템이란 말인가? 일단 그 특성상 매우 제한적인 지역만을 오가는 지하철을 이용해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 배송을 해줄 수 있을 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택배를 배송받는데 최소 한 달이 걸리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저희의 짐을 지하철만을 이용해서 당일날 곧바로 배송해 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 남자가 정말로 역무원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웠는데 아무래도 그는 역무원을 사칭해서 저희의 짐을 강탈하려는 게 분명해 보였고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사칭을 통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기에 저는 역시나 중국인들의 말이 옳았구나 싶어 한국에 오자마자 사기꾼을 만난 이러한 상황에 학을 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에게 기꺼이 비행기 티켓과 숙소 예약증을 내미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한국은 도대체 또 무슨 장비를 만들어낸 것인지 역무원을 사칭하는 남성은 별도의 스캔 기계를 통해 1초 만에 비행기 티켓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고 또 이러한 티켓과 숙박 예약증의 정보를 분석하여 3초 만에 별도의 택배 송장 및 택배 예약증으로 만들어버리는 도저히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아빠에게 이건 사기가 분명하니 절대로 짐을 맡겨선 안 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런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해올 뿐이었죠. 밀렌, 진정해. 이건 사기가 아니야.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인프라를 구축해둔 특별한 국가거든. 아빠의 연구팀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불가사의한 인프라를 매일같이 연구할 정도로 한국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국가지. 일단 한국의 지하철 인프라는 전 세계 최고야. 한국은 지하철 하나만으로도 수도권 어느 곳이나 이동할 수 있고 그래서 지하철만으로도 우리의 짐을 배송해줄 수 있는 거야. 심지어 한국은 이러한 완벽한 수준의 지하철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종 택배 서비스를 결합하여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똑똑한 국가지. 또한
우리의 짐을 배송해주는 별도의 전담 직원도, 노약자나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노숙인 등 일반적인 일을 하기엔 힘든 사람들이 맡고 있기에 한국은 그야말로 노동인력을 극한으로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천재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어. 물론 프랑스에서는 택배 하나 받는데도 한 달 이상이 걸리니 밀렌 너는 당일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상식을 초월해버린 미친 국가야. 이들에게 당일 배송이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스템이고 전국에 당일 배송 인프라망을 깔아둔 놀라운 국가지. 즉, 우리는 이런 선진적인 국가에서 속도와 편안함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저는 아빠의 말에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아무래도 한국이 프랑스를 압도하고 호주에 대형 계약을 따낸 건 그저 우연이 아닌 모양이었고 저는 한국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인 면모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별도의 앱으로 예약한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빠는 그렇게 비싼 숙소를 예약한 것도 아니었기에 저는 이번에야말로 진정으로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중국인들의 주장대로 공항이야 위장을 위해 그럴듯한 인프라를 구축해 둘 수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일반적인 집에서 마저 보여주기식 인프라를 구비해두기란 불가능하기에 저는 엄청난 호기심을 느끼며 예약했던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도착과 동시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곳은 분명 부유한 동네가 아니었고 그저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 단지였을 뿐임에도 이곳 아파트는 프랑스의 럭셔리 호텔보다도 훨씬 더 부유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이곳 아파트 단지에는 부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단지 내 수영장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인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린아이들조차 한 손에는 방수 주머니를 들고 수영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생각지도 못한 부유한 일상 모습에 깜짝 놀랄 뿐이었습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에는 헬스장과 옥상의 정원까지 존재했는데요. 특히나 옥상 정원에는 자동 관계와 AI 기반 햇빛 제어 기능이 있어 1년 내내 완벽한 녹지를 보장하고 있었고 헬스장에는 실시간 및 조정된 운동 루틴에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개인 AI 트레이너 기능까지 갖추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워낙 기술적으로 뛰어난 국가답게 이러한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데는 그다지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곳 아파트 단지의 AI 기술들은 전부 한국의 스타트 업체에서 구축한 기술이고 한국은 워낙 기술이 상향 평준화된 국가이므로 이러한 AI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다지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을 수가 있을까? 한국은 일반 아파트 단지조차도 호텔 라운지처럼 느껴졌고 프랑스에서는 부자들이나 이런 건물에서 살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별 부담 없이 이런 놀라운 공간을 전부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더 놀라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가 드디어 방 내부로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중국인들은 분명 한국은 보여주기에 미쳐있는 국가로 아파트 단지 외부는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어도 내부는 전기조차 제대로 안 들어오는 열악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떠들어댔지만 실제의 한국의 아파트 내부의 모습은 경악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AI 냉장고는 부족한 식료품을 자동으로 표시해주고 있었고 식재료들의 유통기한까지 알려주었을 뿐더러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로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레시피를 알려주기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카드 연동 기능을 통해 부족한 식료품을 가까운 마트에 자동으로 배달 주문을 하는 기능까지 존재했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에 넋을 놓고 말았죠. 아빠는 그런 제게 자신이 뭘 했냐며 한국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로 기술력에서 완전히 뒤처져 버린 프랑스와는 달리 이런 최첨단 기능의 가전제품을 구매하는데도 그다지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까지 해왔는데요. 한국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이나 스타트업마저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완전히 상향 평준화된 국가이므로 한국인들은 굳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기술력의 수혜를 누리며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의 스마트 비데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비데 시스템은 사용자의 체형과 현재 온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물의 온도 및 각도, 압력을 조절하여 완전히 맞춤화된 세정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었거든요. 또한 비데는 완벽하게 따뜻했기에 겨울철만 되면 변기가 차가워서 변기에 앉는 순간 엉덩이와 변기가 달라붙어서 마치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극한의 차가움을 느껴야만 하는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했죠.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일반적인 바닥뿐만 아니라 화장실 바닥까지 완벽하게 난방해 주었기에 아무리 봐도 한국에서는 프랑스처럼 열악한 경험을 하려야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했지만 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정도의 편안함을 가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천만장자나 억만장자쯤은 되어야 하지만 한국은 타고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산층 노동자, 교사, 그리고 사무직 직원들마저 이러한 완벽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다니 저는 한국인들이 부러워서 미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한국의 초현대적 인프라와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지속 불가능한 정부 부채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술에 매우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고 국가가 막대한 재정 문제 없이는 이 정도 수준의 개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전문 연구원이셨던 아빠는 그런 제 의심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실 뿐이더라고요. 한국의 1인당 GDP, 수출, 경제 흑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야. 이런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정도 인프라를 감당하지 못할 리가 없잖아? 그리고 한국은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상당한 기술 강국임과 동시에 경제 강국이지. 그러니 한국은 계속해서 세계 기술 흐름을 주도하며 앞서 나가기만 하고 있는 거야. 물론 한국의 정부 부채는 영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들에 비해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차입이 많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부는 첨단 산업, 글로벌 무역,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에서 비롯되고 있기에 이들의 경제 구조 또한 매우 탄탄하다고 할 수 있지. 밀렌, 아빠가 왜 너보고 한국으로 유학을 가라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니? 한국은 이미 서구 경제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이 쌓아놓은 기술력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최소 10년 내로 한국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야. 현재 세계의 흐름은 한국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며 내가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말은 이러한 세계적인 대세의 흐름에 합류하여 내 노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거야. 그러나 내가 프랑스에 남는다면 너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을 수 없겠지. 저는 아빠의 말을 듣고 완전히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중국인들의 세뇌에 홀랑 넘어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던 과거가 떠올라 아찔해지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의 판도를 주도할 완벽한 국가가 맞았고 이들이 현재 세계 기술 수주 계약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실력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한국으로의 유학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고 이젠 한국으로 떠날 일만 남은 상태인데요. 저는 벌써부터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하고 이 나라가 제게 또 어떤 기적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줄지 매우 기대가 되는 상태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